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 지도부와 후보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 일단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만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당이 단일화에 개입을 하지 말고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 주도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일단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 이게 현재는 전적으로 지금 단일화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할지, 네,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한 이 단일화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선거에서의 연대만 생각하는 건지, 개헌 연대인지, 또는 나아가서 국정 연대인지, 이런 모든 거를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밤 6시 회동 기대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예정됐던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왔어요. 네. 이 과정들 좀 지켜보시면서 단일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이 상당히 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후보 교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적으로도 그렇게 했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렇죠. 예, 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끌어내리려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시키겠다라는 이미 목표를 가지고 후보 단일화 작업이 아니고 후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뭐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뭐 단판이 됐든 또 무슨 다른 경선 비슷한 방식이 됐든 그 단일화하는 방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이 판을 정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단일화 약속을 깨면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부분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지금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고 의회 독재 세력이 더 이상 이제 행정 독재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상대당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제 공고하게 후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누려왔는데, 저는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 그 후보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전혀 거론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이 급박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 각자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얘기를 할 때,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당이 탄생한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인지당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후보 거고.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출마하셨던 다른 후보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당의 후보가 나오면 당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들 출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또 정치인이 아닌데 이렇게 또 나오셨을 때는 또 본인 중심에 뭔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에 대한 이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도부는 누구를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기는 선거를. 그런데 지금과 같은 파열음이 나와서는 누구로 돼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이런 만남이나 그런 외부를 통한 얘기보다는 직접적인 워딩, 직접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분은 오랫동안 사실 정치를 쉬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으시고 꼿꼿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고도 해요. 그게 이제 고집이라는 게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고집이 아니라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심상정 예전에 당 대표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심상정 당시 동지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이 처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한덕수 후보님은 진짜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 행정력을 인정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은 정말 그 정치권에서 그 고든 걸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행정의 달인으로 또 살아남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합이 좋은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권칠승 의원님한테 이걸 좀 여쭙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좀 단일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한 25일까지 단일화하면 하지 않느냐 하고 좀 열어놓고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이들의 속내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서 아주 눈에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단일화 반대 세력을 당권만 노리면서 예. 선거 참패를 불러오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세력이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파와 단일화를 반대해야 된다는 파들이 지금 이제 분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당연히 그런 뜻이고,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단일화 반대 세력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할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 중심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 자체를 하지 말 것인지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 또 그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력,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권, 차기 당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보증을 해버린 내용이죠. 그래서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리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려면 시간을 좀 끄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절벽까지 타고 올라와서 지금 산꼭대기 올라왔는데,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리콥터 타고 그냥 내려오는 지금 형태 아닙니까? 뭐 아주 얌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는 또 신인이다 보니 일종의 신상품 효과, 이런 거품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품이 좀 없어질 때까지, 거품이 좀 빠져나갈 때까지는 전략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아까 당권에 대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해 주셨는데, 김희정 의원님
주실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단일화 반대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이지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김문수 후보 중심에 계신 분들은 상대 후보가 단일화를 양보를 하든 뭘 하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아니 또 한덕수 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일화 반대 세력은 없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 모레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10일에서 11일 전당대회,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큰 어떤 결단이 되었는데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를 놓칠까를 대비해서 그런 사무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 등록이 기존에 있는 후보님 중심으로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끝나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다른 후보로 됐을 경우에 이런 절차적 하자 때문에 그 사람이 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극히 행정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대로 가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것까지 미리 해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오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이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 내란 연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나 이 내란이 발생했을 당시에 둘 다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거기에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내란 연대라고 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뭐 어떤 방식을 거쳐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초록 동색이기 때문에 어떤 컨벤션 효과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제 DJP라든지 민주당이 이제 뭐 문재인 안철수 이런 게 실패했던 거는 단순하게 선거연대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일화는 지금 이런 의회 독재, 나아가서 행동 독재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거연대지만 두 번째는 현 헌법상에 이제 생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향후 책임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연대까지 가겠다. 그리고 국정연대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거고요. 내란이라는 단어로 아무리 덮어씌우려고 해도 이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김문수 장관님은 아예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 평소에 성품을 보아하건대 적당히 말릴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국무회의도 연락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이제 국무회의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또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해도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이 어제 뭐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밥글에 보면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뒤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 네, 이런 글이 지금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또 확인되지 않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그런 밥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되면 사실 김한길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틀에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를 다음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어떤 시나리오와 움직임이 있는 것,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또 김문수 후보 편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회동을 하시더라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왔을 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면서 윤심 그렇습니다. 논란이 좀 그렇습니다. 일긴 예, 일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새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 이제 윤석열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정치의 뒤안길로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제발 이재명도 이제 그만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 저 우리는 참신하고 이 내란 사태와 좀 무관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꼭 그렇게 깊이 관여된 분들만 자꾸 후보로 내려고 하는지 오히려 그게 유감입니다. 저희도 사법 리스크 없는 분하고 경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 그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헌 아직은 이재명 후보는 좀 미온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권칠승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새미래 대선 이제 후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다 지금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헌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말잔치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낙연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같이 손잡고 뭔가 개헌을 위해서 프레임을 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워딩에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개헌연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선거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한 분의 후보로 나오게 될지 아닐지 그거는 지금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세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헌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다했고 지금의 현상을 받아들여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의 의지와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현재 일당의 후보가 회피를 해서는 안 되죠. 대답을 해야죠.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기도 한데 한덕수 후보는 개헌 빅텐트를 좀 얘기하고 이 김문수 후보는 반명 빅텐트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다 같은 건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이 되는 거고 왜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치적인 단어는 각자 유리한 단어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후보님만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훨씬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지금 87년 헌법이 개헌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입장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죠.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얘기를 아닙니다. 보면 예. 이제 집권하면 그렇습니다. 개헌을 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온 당은 오히려 민주당이죠. 과거로부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실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국회로부터 그때 이제 거부를 당해서 추진이 안 되었을 뿐이지 개헌을 실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던 이력이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위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물타기 수법으로 지금 자꾸 사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수차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또 추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반론하시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말 내용에 대한 게 명시가 돼야 되고 또 시기에 대한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 국정에 마비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걸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왜 이 개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냐 하면 현재 있는 헌법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선될 사람을 방탄하는 방식의 하위 법을 바꿔서라도 헌법을 옥죄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일대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닐 때 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도 제대로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그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이거를 헌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어떻게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보다 내려놓고 다른 헌법기구들과 조화롭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겠냐. 그건 법리 오해십니다. 네,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죠. 헌법을 지금 현재 이 헌법을 사실 파괴한 정당이거든요. 파괴한 정권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그 형사소송법 문제도 그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 형사소추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의 사건도 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그럼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때까지 법을 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괴상한 논리들을 들이대서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 후보의 어떤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두지 않으면 정말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아마 우리나라 법이 팔만대장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갖 법술사들이 총동원이 돼서 온갖 그 궤변들을 늘어놓기 때문에 법으로 명백하게 하자.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첫 김희정 번째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1945년에 진짜 멋지게 광복하고 48년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그럼 헌법을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과연 이렇게 수많은 재판을 받고 이렇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후보 자격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확정적인 거를 떠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범죄에 연루되고 피의자이신 분이 감히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검찰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기소할 거라고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편의적인 기소가 아니죠. 편의적인 어쨌든 기소죠. 지금까지 정치적인 기소죠. 검찰만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법원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안 나왔죠. 제 얘기 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아니 그게 누가 사실과 제 다른 얘기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기회 나올 드리겠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법에 연루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84조지 기존에 어떻게 범죄 피의자들이
방탄으로 공직을 이용하고 방탄으로 대선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 84조가 아니라는 자, 거예요. 그건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어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석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네, 예. 이 부분은 두 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넘기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 권칠승 의원님. 뭐 배경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 판결을 법원에서 마지막에 안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6번의 재판길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어제 우리 이석연 그 전 법제처장 지금 네.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을 지금 법원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실제로 저는 뭐 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 그 판단을 해서 선거기일을 뒤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그 기일을 취소하거나 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판 재판이 연기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가동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정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한. 자, 그러면 누가 지금까지 재판을 끌었나요? 원래는 선거법상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끌었나? 이재명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으로 7차례나 재판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불출석이 6차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 변경을 5차례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나 하면서 이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인가요? 모든 재판 다 합쳤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지금까지 거죠. 5개의 형사 재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없었잖아요. 자, 잠시만요. 말씀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법원 송달 미수령이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5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했고요. 5개 형사재판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뭐가 있죠? 일종의 방어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선거운동 나가고 싶은 게 아니 본인이 아닙니까? 의도적인 기소에 대해서 이것도 좀 누가 입장 차이가 협조를 있는 하겠습니까? 부분이니까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재판을 끈 건 재판부의 의지가 아니라 재판을 끈 건 그렇지 이재명 않습니다. 후보의 의도고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를 자, 제가 마무리해 실제상으로 주시고요. 하고요. 두 번째는 자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탄핵하고 하는 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최근에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 뭐 먹고 싶냐 물어보니 아이스크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어린이들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뭐 브랜드를 얘기하긴 못하지만 잠깐만 쉬어갈까요? 네. 네. 당당 토론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정 의원님, 아까 말씀이 좀 중단이 됐는데, 네. 네. 첫 번째는 제가 재판을 지금까지 지연한 거는 재판부의 입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 끌기를 했던 이재명 후보 측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 지연을 했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대법관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날 제가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들 만나서 자, 어린이날 여러분 뭐 많이 먹고 싶어요 했더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유명한 뭐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31가지만. 아이스크림도 제가 주변에 그렇게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분들 만나도 31가지 맛 다 드셨다는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무려 31번째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기보다 더 쉽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만 다른 행정 직분에 계신 분들은 탄핵이 될지 모르면서 이제 협박령으로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 소위 나가 있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대법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핵 중독을 넘어서서 저 이런 말씀 참 안타깝습니다만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사 탄핵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소위 법관 중에 최고의 직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다른 건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본인 후보에 대한 정당한 판결, 그것도 개인 판결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 합의체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네. 권칠승 의원님. 네, 아까 뭐 재판 지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으면 이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선거법 관련 일록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재판 증인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10배 증인을 신청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 판결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에 있어서 또 절차에 있어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나라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법부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이 쿠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의도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후보에게 이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사실상 줍니다. 선거 개입. 예, 그래서 이건 선거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633 원칙을 네. 이야기하면서 신속한 선거 그 법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7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2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30여일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또 갑자기 구속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누군가에게는 또 가혹하다라는 거를 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전원 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6만 8천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읽어봤다라고 하는 게 명백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청난 걸 지금 들키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법원 판사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게 사실 들켜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 청문회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다음에 실체적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법률심을 넘어서 사실심을 실제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든 게 옛날에 그 미국의 엘고와 부시 사건을 예를 네. 들는데 이 정말 부적절한 예죠. 오히려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트럼프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이거를 이제 스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었어야지 오히려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궤변을 늘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책임과 비난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희정 의원님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질 끌었더라는 거 말씀드리고 증인 때문에 미뤄져서 그러면은 재판이 열리면 환영하면서 재판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도망 다니면서 법원 송달도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출석하라는 날은 안 나가고 기일도 바꿔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재판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재판을 열어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피한 기록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심, 2심에서 끌었던 거를 지금 중대한 그 원래 예상보다 대선이 빨라지다 보니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그거를 빨리 잡아서 우리 국민들의 이 선택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은 그때 뭐 사진 조작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 속에서는 어떤 게 가려졌냐면요. 이 대장동 사업만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가 알려져 가지고 민간 사업자는 7,800억 원대 이득을 가지고 아까 대장동 사업 얘기는 제 얘기 뭐 하여간 성남시에서는 4,895억 손해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게 대장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백현동에도 있었더라라고 해서 그거는 주장이니까요. 그건 주장이죠. 그건 그 얘기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투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가 되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라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정치 중립 위반, 선거운동 기획 등을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반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위반이 되지 알린다는 않았다는 거죠. 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거니까. 두 번째는 요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걸 뭘 보고 있냐면 대법원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대법관 탄핵과 세트로 또 법을 하나 내놓고 있어요. 뭐냐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네네. 또 30명으로 늘리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절대 다수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으니 향후에도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아예 수를 늘려서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숫자를 확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꼼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죠. 자, 이 부분은 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김희정 의원님. 아니 그걸 자, 누가 이 부분은 잠깐 그 법원조직법 관련해서는 잠깐 반론의 기회 드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내린 이번에 이 판결이 속전속결 판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심각한 절차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조의 위반입니까? 116조죠. 116조일 겁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혹은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전하는 말씀.